오랜만에 포린 어페어즈를 다시 이제 소개를 하게 됐는데 한 4개월 지났는지 12.3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있으면서 한반도가 또 급물살을 타게 되고 중국과 미국 간에도 이제 여러 정보들과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언제 할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또 포린 어페어즈 리얼 차이나 트럼프 카드, 진정한 중국의 트럼프 카드는 무엇인가? 그래서 매파의 케이스를 against decoupling, 이제 디카플링, 중국과 미국이 서로 분리를 경제적으로 디카플링, 컷오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델 12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12개를 돌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리고 미국이 조심해야 될 거는 평화시에 이런 디카플링이나 제재를 가면은 미국이 완전히 폭망한다. 그런 얘기들을 몇 번 강조를 하고 동맹들의 또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20일자로 이것이 포린 어페어즈의 에세이에 게재가 됐는데 제가 뉴욕에서 방송하는 시간이 2월 22일자이기 때문에 이틀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으신 분은 이제 스테펜 G 브룩스라고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면서 2001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25년 오랜 기간 동안에 다트머스 칼리지 교수로 활약하시는 분,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 유니버시티에서도 개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톤초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는 프로젝트 1260이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그게 2021년부터 팬데믹 1년 지나고 제 머릿속에 번쩍 해가지고 프로젝트 1260을 그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부터 한반도 프로젝트 1260, 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고민하고 또 한국에 제가 이제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왔는데 거기 다니면서도 늘 고민하고 서울에 이제 교계 기자로 활동하다가 미국에까지 와서 한 20년 동안 주로 이제 교계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갈등이 이번에 또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반도 프로젝트 1260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54일째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문으로 된 것을 읽고 한글로 요즘에 인공지능도 좋고 딥L에서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번역도 잘 되고 해가지고 영어로 편하신 분들은 이걸 읽으시고 한글을 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경제의 국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지정학적인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중국이 우리 점심을 먹어 치울 것이라고 이제 농담을 했고, 트럼프 국방부 차관보로 지명했던 엘브리지 콜비라는 분은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클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린 어페어즈에서 스테펜 G 브룩스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잘못됐다. 중국이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다. 미국의 GDP는 중국의 지금 2배에 달한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은 광범위한 경제 봉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경제 봉쇄를 평화시에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평화 시기에 탈동조화를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잃게 된다. 그래서 평화 시에는 절대 중국 건드리지 마라. 서로 잘 나가고 있는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럼 언제 건드려야 되느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든지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하면은 미국이 동맹의 어떤 반발을 사지 않고 협조를 하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탈동조화가 디카플링이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맹국들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포템킨 경제 초강대국에서 포템킨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슈퍼 파워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런 그런 용어가 바로 포템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면은 중국이 포템킨과 같은 GDP를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얼마냐? 20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게 20조 이제 달러라는 액수가 미국 GDP의 3분의 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GDP는 전체 한 30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20조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 절반, 미국의 GDP 전체는 한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냉전 시대 때 소련은 미국의 GDP 얼마까지 왔냐면은 그때 소련은 57%까지 75년도 자료를 보면은 미국 GDP에까지 57% 왔는데, 중국이 과연 미국의 GDP에 이 정도 수준까지 왔느냐? 아닐 것 같아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중국의 리커창 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총리직을 역임할 리커창이 2007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위적인 GDP 수치가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믿지 않는다. 리커창의 얘기 많이 유튜브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리커창의 얘기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분 인용하는 것은 또 한 군데는 로디움 그룹이라고 가장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경제 분석 단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이 로디움 그룹의 로건 라이트와 다니엘 로젠, 이분들은 자신들이 이 분야에서 이제 20년 동안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왔는데 GDP 데이터를 실제로 믿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공언한 중국 관리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그 GDP가 20조 달러라는 것도 좀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 그 GDP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가장 많이 의지를 해왔느냐, 투자에 가장 많이 의지를 해왔다. 한 국가마다 그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출, 투자, 소비 이런 거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GDP는 투자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이 GDP에 의해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40%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의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 시진핑이 소비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30년 동안 중국은 투자에 많이 의존을 해왔다. 그걸로 GDP 20조 달러까지 이렇게 GDP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또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이 이제 부동산 투자한 거 지금 다 이제 뭐 짱구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의 주택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해서 베이징에 이제 3만 마일 고속철도가 있는데 이 3만 마일 고속철도 사업에서 1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만 마일 하면은 이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은 길이 직선으로 안 돼 있으니까 한 3천 마일 못 되는 한 2,900마일 정도 되는데 저도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하면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번 달려본 적이 있는데 트랙터 트레일러 미국의 트랙터 트레일러는 이제 계속 달려도 막 24시간도 계속 뭐 하루 이틀 달려도 엔진이 아주 튼튼한 엔진이 돼 있어 가지고 2, 3일 만에 저는 같이 이제 저랑 같이 교대로 이제 세 명이서 두 명이서 운전을 교대로 해가면서 그때 3일 걸려서 도착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 거리의 10배 이상 되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거리의 12배 정도 되는 직선 거리로 하면은 한 2,500마일 이상, 2,60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거리의 10배 이상 되는 걸 고속철도를 깔았는데 이것이 거의 이용되지 않는 노선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GDP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 비생산적인 투자가 1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을 분석하는 분들이 이제 제조업 분야, 중국이 제조업이 강하니까 그 제조업에서 막강하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은 그거 실제로 이제 다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반도체 분야와 제트 항공기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다르다. 왜 다르냐면은 이 부분들이 다국적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중국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포버스 2000에서 그 통계를 낸 것을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한 도표를 요 뒤에 가면 도표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은 38%, 그리고 미국의 이제 동맹국에 있는 헤르코르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35%, 그리고 뭐 중국의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 회사들이 이익을 내는 것은 16%니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내는 이익의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이익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2022년도에 포버스 글로벌 2000이라는 그 표를 이제 쭉 작성을 했는데 요 검정 이제 컬러가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부분이 중국이 차지하는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전체 이익이 이제 여기 토탈 프로핏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토탈 프로핏 중에서 미국이 내는 이익이 많은 것부터 쭉 해서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이 이제 단연 선두를 이렇게 달리고 있어서 미국 80%를 다 가져가는 것이고 70%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그리고 다각적인 어떤 금융 분야에서도 70% 가까이 이렇게 쭉 뭐 에어로스페이스 분야 다 이익을 가져가다가 이제 나중에 중국이 앞서는 분야가 여기 이제 뱅킹 분야와 또 무역의 트레이딩 분야하고 또 일반 뭐 자재들, 원자재들 말하는 것 같은데 머티리얼즈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특히 뱅킹 은행 쪽에서 중국이 굉장히 분발을 하는 것 같은데 37%, 그리고 무역 분야는 20%로 미국의 11% 그 배를 기록하고 있고 머티리얼즈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앞서고 있는 13.7%. 이 세 분야가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통계 중에서 이제 전체 중에서 20개 업종이 중국을 앞서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디펜스
항공 국방 방위 분야라든지 드럭 앤드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 미디어 분야나 반도체 세미컨덕터에서 유틸리티에서 이런 분야들이 앞서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보니까 55% 미국의 기업이 55% 전체 이익 중에서 55%고 미국의 이제 동맹에서는 29%. 근데 중국은 6%밖에 안 된다. 6%밖에 미미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익을 내고 있는 분야가 은행, 건설, 보험, 은행, 건설, 보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애플, 보시, 파나소닉, 삼성, 폭스바겐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설계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이제 어떤 강사분들은 이제 미국의 기업 중에 애플, 월마트,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의 인질로 잡혀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애플 경우에 여기 이제 분석을 월마트도 물론 월마트도 물건을 파니까 타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만 보면은 중국이 취하는 이익은 이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첨단 제조업을 소유한 기업이 누구이든지 간에 중국의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전문 지식, 부품 이런 데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중국은 별로 많이 먹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폰 14가 중국에서 이렇게 조립을 할 경우에 서로 이익을 얼마나 나눠 먹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요거 4%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그렇게 하게 되면 25%, 일본 11%, 대만 7%,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먹는 게 3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4%만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인가 해가지고 딥시크가 요즘에 유행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이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이니까 딥시크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여기 이 딥시크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아이폰 14를 만드는 제조비용이 400이라고 하면은 소매 가격이 이제 799, 800 정도 되고 이익이 절반이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10 내지 20 정도가 수익을 중국에서 올린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를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2.5%에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4%라고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먹는 게 4%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 만든 인공지능 딥시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정확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경우에서처럼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거는 중국이 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GDP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 지정학적 관점으로 볼 때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외국 기업도 있고 부품의 해외 공급업체도 있는데, 이 여차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사업에서 이제 손을 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이제 바지가랑이 붙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이제 서문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질러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2개의 hypothetical scenario죠. 12개 이제 모델로서 이렇게 디카플링, 컷오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지난 조 바이든 때는 중국 봉쇄 시도를 주로 이제 표적화 전략, 주로 이제 반도체, 첨단 반도체 그런 부분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그걸 가상을 해가지고 12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한 몇 주, 몇 달 이렇게 무역 중단이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이게 12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짧은 기간으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한 약 5배 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11배 정도 이렇게 미국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모델,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의 이제 머리타임 트레이더, 이 해양으로 이 말라카 해협을, 중국도 무슨 물건을 할 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말라카 해협으로 상당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한국처럼 이것이 이제 39.9% 거의 40%에 달하는 그런 중국의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의 막 절반이 완전히 팍 깎이게 되는. 그런데 미국은 3.6%밖에 안 된다. 이런 점을 이제 원거리 해군 봉쇄를 할 경우에 기본 모델에서는 중국이 40% GDP 감소, 미국은 3.6% GDP 감소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초기 충격 이후에 세계 무역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과 거의 모든 동맹국들이 기준 성장 수준으로 돌아갈 건데 중국은 영구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퍼머넌트 하락할 것이라고. 퍼머넌틀리, 영어로 보면 이제 퍼머넌틀리 디클라인 할 거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인이 중국의 경제가 자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청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외국 기업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디커플링 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 기업과 미국 동맹국 기업들은 그다지 이제 외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처럼 3.6%만이 이 영향을 받게, GDP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평화 시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 미국과 중국이 폭망하는 것이고 아주 컷오프할 수밖에 없다. 디카플링 외에는 도저히 아무런 선택이 없다. 모든 동맹국들도 다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상황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평화시에는, 잘 나가고 있는 평화시에는 절대로 중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도체처럼 이렇게 아주 타겟으로 했는데 이것이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중국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이제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었고,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리고 베이징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는 심지어 전면 폐쇄도 제안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잽을 한번 날려보고 어떻게 반응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평화시에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 평화시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러면은 이 미국의 그 보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격적인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그런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 상호간에 뭐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누가 더 큰 타격을 입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평화시에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한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네덜란드의 벨드호븐에 있는 ASML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할 때에 유럽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은 이 경제 제재를 하는데 ASML이 동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나토도 같이 잘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나토를 지원을 안 해줬으면은 ASML 같은 데서 경제 제재나 첨단 반도체 이렇게 조 바이든이 하는데 동참했겠냐. 그런 얘기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이제 광범위한 평화 시기에 디커플링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때 만약에 평화 시에 하면은 중국이 이제 앞에서 40% GDP가 감소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평화 시에는 5 내지 7%에 불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4 내지 5%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데 이때 평화 시에 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미국의 동맹들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2배,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3배, 호주는 5배, 한국이 나왔는데 한국이 7배. 제일 많이 이제 이 평화 시에 만약에 중국을 제재를 때려가지고 디카플링을 하든지 컷옵했다. 그러면 제일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코리아가 될 것이다. 7배의 경제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3월 중순에 결정된다고 미국에서는 뭐 벌써 오래전부터 3월 중순에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흐름을 읽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미국이 평화 시에 절대로 중국을 제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2차 제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동맹국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다. 2차 제재를 하거나 평화 시에 제재를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은 한국에 살고 계신 저의 가족을 비롯해서 이 국민들이 이게 수입의 절반이 잘려 나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로 동맹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 상태를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만한 위반을 범하는 경우에만 광범위한 디카플링, 경제 차단, 뭐 해양 봉쇄 이런 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한다면은 뭐 그때는 이제 디카플링이라는 손실에 필적할 만큼 클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봉쇄를 하거나 침공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만 미국은 행동에 나서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펜 G 브룩스 교수는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공유된 경제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하고 동맹국들이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지 동맹국이 빠진 미국만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2021년 10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러시아를 제재할 방법을 광범위하게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나토가 등장을 하고 있고 워싱턴이 등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나토가 필요하고 아시아판 나토 뭐 얘기도 나왔지만 또 아시아 쪽에서도 같이 이제 동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딱 그 찐빵에 박혀 있는 앙코처럼 대한민국이 요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위치에 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여기 포린 어페어즈 지 브룩스 교수는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 동맹, 또 하나는 군사 동맹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이제 다 필요하다. 앞에 언급했던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만약에 나토를 지원하지 않았다면은 ASML이 그게 했겠냐? 군사적 도움도 없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ASML에서 거기 이제 칩을 중국에다 우리 팔아서 우리도 좀 짭짤한 재미를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의 조직을 통해서 공식적인 경제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이 경제 동맹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유리한 요소가 두세 가지 정도 굉장히 유리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국가 이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방법에 적극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해가나 여론을 이렇게 확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가장 큰 피해는 앞에서 봤듯이 누가 있는 7배나 많은 피해가 한국이 있기 때문에, 호주는 5배지만 한국은 7배나 되었다. 예를 들면은 주요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이 노출된 회원국들에게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라고는 없으니까 이것을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회원국들에게 경제 동맹을 맺은 회원국들에게 자원을 그쪽으로 많이 할 수, 호주에서 있는 자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미국에 있는 자원이나 그것을 많이 나누어 줘서 서로 이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동맹이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다른 그 영토 현상 유지에 위배되는 국가의 자산을 압류하고 분배하는 방법. 이 유튜버를 보면 이제 뭐 중국에 이제 만주하고 막 동북 삼성, 중국이 막 나누어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 압류,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뭐 찢어 놓는지 발겨 놓는지 자산을 압류하고 분배하는 방법,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이렇게 공동 재정 예비 기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어로 이것이 보시면은 Collective Financial Reserve Fund, 재정을 이제 미리 딱 이렇게 꼬불쳐 놓는 재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가졌다가 국방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여기에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파이낸셜 리저브 펀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이제 제이디 벤스 지금 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생각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그런 견해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군사적인 수단과 이제 경제적인 수단이 있으면은 이 양쪽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 거기에 투자된 자원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 능력을 제한하는 데 더 잘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투자된 자원이 있으면 군사적 그 능력도 제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파이낸셜 어페어의 입장은 군사적인 수단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단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된 자원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측면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경제적인 수단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이제 적해서 미국이 유럽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제 봉쇄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에서 보는 시각과 지금 이제 트럼프, 제이디 벤스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뭐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ASML 협력이 이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 영어로 보시면은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Machine이라는 이것이 필요했는데, 만약에 나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지 않았다면은 네덜란드 ASML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중국 제재에 동참을 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이 입을 수 있는 타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광범위한 경제 디커플링은 미국 이제 산업에 타격을 주는데 농업 부분이 제일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신혼여행을 캘리포니아 쪽은 자동차로 이렇게 가면서 옥수수 밭이 이렇게 쫙 있는 데를 막 끝없이 한번 지나가서 본 적이 있는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금 이제 중국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아마 수출을 하는 모양인데, 제일 가장 큰 타격이 농업 부분이다. 이것도 저도 이 정도로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일지 저도 잘 몰랐는데, 중국을 제재해서 이렇게 디카플링 하게 되면은 미국의 농민들이 죽어난다. 한국 사람도 이제 농민이 힘들다 그러는데, 이게 미국의 농민들이 죽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 자원을 이제 비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국방 비축 물자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 자원 지금 비축량을 현재보다 10배, 10타임즈 더 많은 것을 냉전 수준까지 늘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히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이제 받고 있는 갈륨, 게르마늄, 이런 천연 자원의 대체제 개발을 장려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중요한 천연 자원의 국내 채굴, 가공, 이런 것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만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더 많은 공무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취약한 것이 어딘지를 조사하는 이제 그런 공무원들을 여기 이제 재무부나 상무부, 국가안보위원회 내에 이런 새로운 안보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해야 돼. 지금 230만 명 연방정부 공무원을 판사가 해고해도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 또 새로 임명하는 것은 또 일단 정리가 되고 나서 이것을 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트럼프 정부에서 결정할 그런 일 같은데, 이러한 제안은 전 재무부 차관인 저스틴 무지니치가 제안했다고도 합니다. 저스틴 무지니치가 제안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그 레버리지를 피스타임하고 이것을 이제 리졸브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평화 시에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지, 평화 시에 중국하고 한번 맞짱 뜨려고 하는 생각 아예 하지 말고, 평화 시에 이런 것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catastrophic miscalculation, 이러한 치명적인 오산을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치명적으로 서로 간에 오산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뭐 중국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평화시지만 한 방 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디카플링에 준하는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폭망한다,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